안녕하세요. 이상화 영화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개봉작 중에 1960년대 미국의 연쇄 살인 사건을 다룬 영화 보스턴 교살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크게 흥행했던 살인의 추억을 만든 봉준호 감독이 바로 이 영화를 참고했다고 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영화 보스턴 교살자는 1962년부터 65년까지 보스턴 일대에서 여성 13명이 같은 방법으로 살해당한 실화를 영화화한 것입니다. 일찍이 1968년에 한번 영화로 나왔었는데 이번에 또 나온 거죠. 리들리 스콧 감독이 제작했고 살인사건을 쫓는 보스턴 지역신문의 여성 기자 키라 나이틀리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1968년도판 영화를 보지는 못했지만 2023년판 보스턴 교살자는 페미니즘, 즉 철저하게 여성주의 시각에서 만들었습니다. 살인의 추억이 남성 형사가 남성 살인자를 쫓는 영화라면 이 영화는 여성 기자가 남성 살인자를 뒤쫓습니다. 키라 나이틀리가 연기한 로레타는 보스턴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실존 인물입니다. 처음 2주 동안 노년 여성 셋이 목에 졸려 숨졌을 때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원래 생활부 기자였던 로레타는 범행 수법이 비슷하고 살해한 여성의 목에 스타킹이나 스타프로 나비 모양 매듭을 남기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로레타는 관심 없던 상사를 설득해서 기사를 썼고 특종으로 큰 조명을 받았습니다. 이후 13명까지 피해자는 늘어나는데 무능력한 경찰이 범인을 잡지 못하는 답답한 과정을 로레타와 동료 여기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뒤쫓습니다. 영화 막바지에 데살보라는 유력한 용의자가 자백을 하는데 그 이후에도 비슷한 수법의 살인사건이 또 발생하면서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진범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고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화는 연쇄 살인사건을 뒤쫓는 여성 기자가 겪는 차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백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세 자녀를 둔 어머니이자 아내 그리고 기자였던 로레타가 신문사와 취재처인 경찰서 또 가정에서 겪는 차별을 밀도 있게 그려냅니다. 로레타는 이 차별에 맞서 싸우면서 특종 기사를 쓰는데 성공합니다. 로레타는 계속 기자로 일하다가 나중에는 이혼했다고 나오죠. 영화의 핵심 주제는 여성이 얼마나 죽어야 기사가 되나요? 라는 로레타의 대사에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몇 해 전 우리나라 강남역 살인사건 때 페미니즘 집회에 등장한 여성이 얼마나 죽어야 하나 라는 구호가 떠올랐습니다. 여성주의자들은 이 사건을 전형적인 여성 혐오 범죄, 즉 페미사이드로 규정했죠. 경찰 수사 결과 범인은 조현병, 즉 정신분열증으로 4차례나 입원한 경력이 있는 정신질환자로 밝혀졌는데 이들은 아직도 여성 혐오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당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계획적 보복살인을 묻지마 여성 혐오 범죄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이 사건을 여성 혐오 범죄라고 한다면 최근 벌어진 또 다른 살인사건인 가평역 계곡에서 이은혜가 남편을 살해한 사건은 남성 혐오 범죄가 되는 걸까요? 또 아동학대로 죽은 아이들 보도가 종종 나오는데 이런 경우 아동 혐오 범죄가 되고 또 노인이 살해당하면 노인 혐오 범죄가 되는 걸까요?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악한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극단적으로 치달을 때 살인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성이 죽으면 여성 혐오, 남성이 죽으면 남성 혐오 범죄가 되는 건 아니죠. 살인을 남녀 대결 구도로 지극히 단순화한 일반화입니다. 여성주의자들은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만 발생하면 여성 혐오 범죄라며 모든 원인이 여성을 차별하는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구조를 깨기 위해 나서야 한다며 남성은 모두 잠재적 범죄자가 되고 오히려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남성 혐오를 통해 여성 혐오를 극복하자는 주장이죠. 여성주의자들은 이렇게 남성을 혐오해야 하는 근거로 보스턴 교살자와 같은 영화에서처럼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2021년 우리나라 경찰청 범죄 통계를 보면 270명의 살인 건수 중에 남성 피해자가 142명, 여성 피해자가 128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14명 많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 통계를 봐도 대체로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남성이 더 많습니다. 여자가 더 위험하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거죠. 물론 살인에다가 강간과 같은 성범죄를 더하면 여성 피해자가 더 많기는 합니다. 이건 남녀의 독특한 신체적 차이에서 비롯된 데다가 최근 늘고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하거나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것까지 모두 강력한 성범죄로 분류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통계적 착시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치안이 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UN 마약범죄사무소 통계를 보면 인구 10만 명당 고의적 살인 피해자 비율을 볼 때 우리나라가 0.6명으로 전 세계 195개국 중에 139위에 해당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인구 10만 명당 6.7명으로 가장 많고요. 여성운동 하시는 분들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란과 같이 여성이 아직도 히잡을 쓰고 다니고 여성을 함부로 죽이는 나라에 가서 활동하신다면 그 진정성이라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 피해자만 놓고 보아도 2018년 기준 우리나라가 인구 10만 명당 0.6명으로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회원국 중에 25번째 순서입니다. 멕시코가 5.8명, 콜롬비아가 4.2명으로 1, 2위이고 미국이 2.2명으로 6번째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여성살인 피해자 비율이 낮은 나라는 뉴질랜드, 스페인, 네덜란드, 일본, 노르웨이 등이 있습니다. 이게 객관적 사실이죠. 그럼에도 영화 한 편 보고 나서 여성이 더 위험하다거나 살아서 퇴근하고 싶다 등의 페미니즘 선동에 휩쓸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인격적으로 여성을 존중하자는 데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1890년부터 1920년까지 미국과 영국에서 벌어졌던 여성의 선거권 운동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때 여성의 삶은 비참했고 우리나라는 더욱 그랬습니다. 조선시대 우리의 할아버지들은 여러 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매일 술 마시고 노름하면서 마음이 안 들면 첩을 때리고 내쫓았습니다. 지금의 이슬람 사람들처럼요. 노름하다 돈이 떨어지면 딸도 팔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나라도 팔고 딸들마저 일본군 위안부로 팔아 넘긴 거죠. 이렇게 비참한 조선 여성의 삶을 바꾼 건 다름 아닌 외국의 선교사와 이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남편에게 코와 오른팔이 잘린 이 여성의 이름은 마르다입니다. 당시 대개의 조선 여성이 그랬듯이 이름도 성도 없었습니다. 이런 여성이 선교사와 교회가 세운 병원에서 공부를 하고 간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옥분이라는 소녀는 종살이를 하다가 매 맞고 동상에 걸려 두 팔과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선교사가 세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잘린 두 손으로 자신을 치료해주고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 의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다는 편지를 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을 세운 사람도 미국 선교사 메리 스크랜튼 여사입니다. 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죠. 유관순도 이화학당에서 공부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나라를 사랑하고 독립운동에 나섭니다. 기독교는 우리나라 여성 인권 신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이화여대와 같은 미션스쿨이 오히려 지금은 그릇된 페미니즘의 양성소가 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초기에 긍정적이었던 여성을 살리는 활동이 변질되기 시작한 건 1970년대부터입니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68혁명 운동의 영향으로 이 여성운동 또한 이상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모든 금지된 것을 금지하라는 해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여성운동 또한 급진적 계급투쟁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이때부터 여성해방이라는 구호가 등장하고 타도해야 할 투쟁의 대상은 남성이 됩니다. 남성 혐오의 시작이죠. 노동자 계급이 폭력혁명으로 자본가를 타도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흐름이 중국 공산당 마오쩌둥의 마오이즘, 문화혁명으로 이어지고 수십 년에 걸쳐 지구촌을 돌고 돌아 21세기 대한민국에 상륙합니다. 우리나라 여성해방운동은 지난 문재인 정부서 절정에 달합니다. 나도 당했다라는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워마드, 메갈리아, 불꽃 패미와 같은 단체들이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강남역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이 사건을 투쟁의 소재로 적극 활용합니다. 이들은 간통죄를 없앤 데 이어 자유로운 낙태마저 합법화해 가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니까 요즘은 좀 잠잠하죠. 자기 꾀에 자기가 당한다고 여성 해방, 성평등을 부추겼던 인사들이 줄줄이 감옥에 가거나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성폭력으로 감옥에 갔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어느 날 갑자기 성추행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얼마 전 박 전 시장의 유해를 새벽에 모란공원에 기습 이장하는 일이 있었죠. 성추행 가해자가 민주열사로까지 등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페미니즘, 여성해방운동은 성평등을 주장합니다. 양성평등이 아니고요.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말 자체가 제3의 성, 즉 동성연애를 비롯한 또 다른 성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동성연애 들러리를 서는 거죠. 이들이 주장하는 성평등을 실현하려면 남자와 여자라는 성구분 자체가 사라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누가 피해를 보게 될까요? 바로 여성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남녀 구분이 따로 없는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자고 요구합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에 있었던 푸세식 화장실을 떠올리면 됩니다. 남자들이 소변을 보고 있는 옆으로 막 여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던 화장실이요. 이렇게 되면 누가 피해를 보나요? 여성이죠. 지금보다 성범죄에 더욱 노출되기 쉬울 겁니다. 안 그래도 최근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남자들이 여자 화장실이나 여탕에 들어갔다가 잡혔다는 소식을 종종 듣지 않습니까? 여성주의가 주장하는 성평등의 피해자가 도리어 여성이 되는 아이러니죠.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은 양성평등 기본법이라고 해서 남자와 여자 두 개의 성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위법을 어기면서까지 박원순 전 시장의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들이 은근슬쩍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꾼 각종 조례를 만듭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대표적이죠. 그러면서 성평등이란 말이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바로잡는 일들이 지금 곳곳의 지자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여성주의와 동성연애는 크게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숙명여대에서 성별을 바꾼 트랜스젠더가 입학한다고 해서 큰 소동을 겪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의 반대로 입학이 무산되기는 했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벌어질 것입니다. 여성 중심이라는 주장과 성구분 자체가 없어야 한다는 모순된 주장이 서로 오가다 보니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오늘 영화 보스턴 교살자를 통해서 페미니즘과 성평등이라는 그릇된 이념의 실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만 지으시고 서로 돕는 배필로서 생육하고 번성해 가정을 일구고 그 가정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또 교회가 연합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동성연애와 여기에 들러리 서는 페미니즘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릇된 이념입니다. 이러한 이념에 미혹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통치가 실현되는 날들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